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6월 3일.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자, 이제 뭐 잘 정리하시고, 또 합격하시는 분들은 합격을 기다려서 이후 이제 일정, 이제 잡아보시면 되겠고, 저는 오히려 이제 약간 내가 시험을 좀 못 봤다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또 1년이나 뭐 좀 2년이나 뭐 더 기다리셔야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데 내가 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좀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특히나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하는 그 자료 혹은 저희 교재에 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거의 없었다. 물론 이제 물론 다른 벗어나기가 쉽진 않아요. 과목의 성격상 벗어나기가 쉽진 않고, 그런데도 또 기출되었던 것, 또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이야기 됐던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그리고 지금 난생 처음 우편상식이라는 과목을 접하는 분이시든, 어떤 분이시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떤 분이시든, 기출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방향을 알고, 우리가 산으로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알고 올라가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맨 땅에 헤딩하는 거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같으면 내가 공부를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면 한 3개년, 4개년 또는 한 3, 4개년 정도, 우편상식 같은 경우에는 3, 4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뽑아가지고 내가 몰라도 그냥 똑같은 거 찾아가서 일단 책에다 밑줄 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일단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힘을 줘야 될 때 힘을 주고, 또 힘을 빼야 될 때 힘을 빼고, 막 이런 좀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영상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시험을 보신 분들 또 분들에게 또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 문제였는지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길게 얘기할 총평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자, 요금 수취인 부담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쵸? 자, 국내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요금 수취인 부담의 이용 계약의 해지 이후. 자, 포인트 일단 해지 이후에요. 그 다음에 발송 유효기간 냅니다. 예, 발송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환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가 틀렸죠. 여기가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발송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발송해야 되는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취인에게 반환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수취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용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이용계약 해지 후에, 자,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뭐를 중심으로? 발송 유효 기간을 중심으로. 발송 유효 기간 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송 유효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발송 유효 기간 후, 경과 후. 자, 이게 두 가지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송 유효 기간 내에는 누구한테? 수취인에게. 그 다음에 발송 유효 기간 후에는 누구에게? 발송인에게. 자, 요거 이제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요거 확인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요금은 부가취급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에, 자, 요거 포인트 잡아주셔야 되죠. 110% 맞고요. 합계 금액에 원 단위가 있을 경우에는 절사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기관이나, 그쵸?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원래 2년이 원칙이에요, 여러분. 2년이 원칙인데, 자, 이런 경우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자, 발송 유효 기간을 정할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배달 우체국장 자, 과의 계약을 통해서 그 우편 요금을 발송인에게 이거는 뭐예요? 그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정의예요. 그냥 정의. 자,
부담시키지 않고 수취인 자신에게 부담하는 제도를 우리는 요금 수취인 부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번 문제는 요거를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 국내 통상 우편물의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잡아줘야 될 거는 통상이라는 거죠. 통상. 통상 우편물에 관한 내용이구나.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6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된 봉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통상 우편물은 모두 규격 외로 취급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5자리죠. 5칸인데, 6칸으로 돼 있다고 해서 모두 규격 외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봉투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6번째 칸은 그냥 공란으로 두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칸은 공란으로 두는 것이지 그거를 무조건 규격 외라고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무게가 50g이고 자,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두께가 10mm인 경우에는 규격 외로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틀렸죠, 이 부분. 자, 일단 무게는 50g이니까 최대가 50g이거든요. 최대 50g이니까 네, 요거는 뭐 통과됐습니다. 요건 통과됐는데 그 다음에 자, 두께가 10mm인 경우에는 자, 몇 미리가 기준입니까, 여러분? 5mm가 기준이죠. 자, 5mm가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10mm가 되는 경우에는 자, 규격 외가 되겠죠. 자, 규격 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격 외로 취급하는 건 맞아요.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0mm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10mm는 5mm가 넘어가는 거니까 규격 외로 취급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거는 2번이고요. 3번. 봉투의 세로 크기가 최소 140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 틀렸죠. 요 140 나올 때부터 틀렸습니다. 이 140하고 최대 235는 가로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로. 자, 요거는 참고로 가로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가로. 자, 그 다음에 봉투의 지금 세로 크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로 크기 같은 경우에는 요게 90이 돼야 되고요. 90mm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 130. 인 경우에는 규격에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해야지 규격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살짝 바꿔가지고 이제 시험에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혼선을 줬던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봉투의 모양이 자, 직사각형의 형태로 재질은 종이이며 색깔이 검은색인 경우에는 자, 규격 외로 한다. 근데 사실은 검은색이어서는 안 되죠. 색상의 경우에는 70% 이상의 반사율을 가진 흰색이나 밝은 색이어야 해요. 그래서 검은색이 아니라 자, 흰색이나 또는 밝은 색이어야 합니다. 반사율 70% 이상의 자, 흰색이나 밝은 색이어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사실 거기 있지 않아요. 검은색이 있어요.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자, 검은색이라고 해서 바로 규격 외는 아니고요. 자, 요 부분은 여러분 자, 규격 요건이 아니라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권장 요건이에요. 권장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규격 외로 취급하진 않습니다. 물론 요거를 권장하긴 하지만 흰색이나 밝은색 반사율 70%의 흰색이나 밝은색을 권장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자, 여러분 규격 외는 아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규격 외라고 하는 부분이 틀렸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민원우편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민원우편.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민원우편 취급용 봉투를 사용해야 됩니다. 발송용 따로 있고 회송용 따로 있고. 자, 수업 시간에 그 사진까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회송용 민원우편물은 우체국 취급 담당자가 인장 또는 자필 서명하여 봉함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주체가 틀렸죠. 우체국 취급 담당자가 인장 또는 자필 서명해서 봉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송용이니까 어디 들렸다 오는 거예요. 관공서 한번 들렸다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원 발급 기간. 자, 우체국 취급 담당자가 아니라 민원 발급 기간. 자, 민원 발급 기간의 취급 담당자. 자, 이 사람의 자, 인장 및 서명을 날인해서 봉함해야 되는 것이지 우체국 취급 담당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2번.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원 발급 수수료와 회송할 때의 민원 발급 수수료 잔액을 현금으로 우편물에 봉입하여 발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발송인은 민원우편 회송용 취급 요금을 접수 시에 선납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도 바뀔 수 있으니까 잘 챙겨 두시고요. 자, 그렇죠? 자, 50g의 규격요금, 그 다음에 등기취급 수수료, 이길특급 수수료를 접수 시에 선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예. 자,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달기한이네요. 배달기한. 당일 특급이 없어졌으니까. 자, 기억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길특급 중심으로 이제 출제가 될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일 특급 외의 것들로 출제가 이제 잘 될 겁니다. 자, 기억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번. 자, 일단 여러분 이제 외우실 때 기억본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자, 배달기한을 공부하실 때는 자, 배달기한 공부하실 때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상우편물, 특히 등기 포함하죠. 등기 포함한 통상우편물, 그 다음에 소포인데 그냥 소포, 일반 소포. 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소포하고, 요거부터 먼저 쓰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특급하고, 그 다음에 등기 소포. 자,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자, 통상 특급. 자, 이렇게. 예. 자, 이렇게 라임을 맞춰서 외우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 통상, 등기를 포함한 통상 우편물이나 일반 수포 같은 경우에는 접수 다음날, 자, 접수 다음날부터 3일 이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길특급과 등기소포는 자, 접수 다음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는요, 배달기한은 이제 당일 특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단촐해졌어요.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볼까요? 자, 기억번. 자, 이길 특급 우편물의 배달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까지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자, 관보 규정에 따른 관보는 배달기한의 적용에 예외 대상이다. 맞아요. 그래서 배달기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따로 정하는데요. 자, 정확하게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일간신문 있죠. 일간신문과 관보. 자, 일간신문과 관보의 경우에는, 자, 어떻게 돼요? 다음 날까지라고 쟤는 따로 듭니다. 그래서 뭐 통상이라고 해서 3일 이내가 아니라 다음 날까지 이렇게 적용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일단 옳은 거 찾는 건데 두 개가 벌써 나왔죠. 기억, 니은. 아, 밑에도 있군요. 자, 디귿번 보겠습니다. 자, 등기통상과 등기소포는 접수한 다음 날까지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틀렸죠? 예, 여러분, 등기통상은 아니야. 등기통상은 아니고, 등기소포만 다음날, 접수 다음날까지예요. 그러니까, 자, 요게 틀렸죠, 요게. 예, 요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보겠습니다. 자, 교통 여건으로 인해서 우편물의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곳은 관할 우편집중국장이, 자, 여기서 틀렸죠. 여기서 틀렸습니다. 자, 관할 우편집중국장이 아니라 관할, 자, 여러분, 관할 지방우정청장,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자, 별도로 배달기한을 정해서 공고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자, 1번도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1번 기억, 니은 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자, 기억과 니은이 맞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도, 아, 이런 게 나오는 거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 정도만 알고 이제 수업 듣고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약, 중강약, 이게 이제 좀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들어두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 맞아. 이 부분이 있었지. 아, 이런 포인트가 출제가 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소포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보겠는데, 자, 1번 볼까요? 자,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해서 35mm 미만인 소형 포장 우편물은, 자, 여기까지 맞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고,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소포 우편물이 아니죠. 소형 포장 우편물은. 소형 포장 우편물까지 어디 들어가요? 통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통상 우편물로 구분하여 취급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일반 소포 우편물은, 일반 소포는, 자, 우표 납부로 요금 결제가 가능하며, 라고 했는데, 안 돼요. 우표 납부로 요금 결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틀렸고요. 자,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 외워주셔야 돼요. 자, 요것도 외우시면. 자, 일반 소포하고, 등기 소포하고 차이인데요. 자, 요금 결제 방식과 관련해서요. 자, 일반 소포 같은 경우에는 현금 가능하죠. 현금. 자, 그 다음에 우표를 붙이는 거 가능해요. 그래 여러분 첩부라고 해요. 첩부. 우표 첩부. 우표 붙이는 거. 우표 첩부는 붙여서 내는 거고, 납부는 그냥 우표로 우표를 돈처럼 사용하는 거 우표 납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첩은 가능합니다. 우첩. 신용카드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소포 같은 경우에는 현금 가능하고, 우첩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가능하고, 뭐도 가능할까요? 우납도 가능합니다. 우표 납부도 가능하다. 우표 납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일반 소포였기 때문에 우표 납부가 틀리게 되는 거죠. 자,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최소 용적은 평면의 크기가,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소포인데 평면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이거는 통상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여기, 자, 여기. 이건 통상에 대한 이야기다. 통상. 자, 통상에 대한 얘기. 뒤에 것도 다 통상이네요. 자, 이것도 다 통상입니다. 통상. 자, 이건 통상에 대한 설명이고. 자, 지금 우리는 소포 우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소포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를 합쳐서 35. 가로, 세로 높이 합쳐서 35가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소형 포장물이 아니죠. 소포니까. 자, 그러니까 30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35mm가 넘어야 돼요. 35mm가 미만이가 되면 소형 포장 우편물로 통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1번에서 보았듯이, 자, 이거는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원통형 같은 경우는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쳐서 35mm. 어쨌든 요걸 잘 기억해 주셔야겠죠? 35mm 이상을.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고객이 등기소포표물 1개의 접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우체국 창구에서 요금 증납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우편 요금의 3%를 감액받는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맞아요. 1개, 2개까지는 3% 감액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증납으로 했을 때는. 자, 3개 참고로 3개 이상이면, 자, 3개 이상이면, 자, 5%가 되는 거죠. 자, 되셨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았네요. 4번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6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자, 보험 취급 우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험 취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1번 기업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기업번. 통화등기를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은, 맞아요. 통화등기는 외화 같은 거 안 됩니다. 그래서 통용되는 국내 통화에 한정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기업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외화 등기는, 자, 전국 우체국에서, 전국 우체국에서 이길 특급 배달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 자,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자, 이길 특급 배달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우체국에서 가능한 경우는 접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배달 우체국일 때. 우체국일 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접수 우체국의 경우에는, 접수 우체국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지정한 우체국에서 접수할 수 있는 거죠. 접수 같은 경우에는. 자, 아셨죠? 그래서, 자, 니은번 틀렸습니다. 접수와 배달을 살짝 섞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혼선을 줬던 그런 선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디귿번 보겠습니다. 디귿번. 자, 물품 등기의 물품 가액은 당연히 발송인이 정해야 됩니다. 자, 절대 취급 담당자가 판단에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맞죠? 그 다음에 리을번 보겠습니다. 안심소포의 가액은 300만 원 이하의 물건에 한정하여 취급하며, 여기까지 맞았죠? 맞습니다. 취급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어떤 경우에도 취급할 수 없다? 취급 한도에 뭐 300만 원까지인 건 맞아요. 그러나 취급 한도에까지만 기록하고 취급을 요구할 때에는 당연히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급 한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딱 300만 원까지만 뭐 취급 한도에까지만 적고 나는 그냥 좀 취급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취급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뒤가 어떤 경우에도 이 부분이 틀렸어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발송인이 취급 한도에까지만 기록하면 가능하다. 자, 발송인이 취급 한도에까지 기록하면 가능합니다. 취급 가능해요. 취급 가능. 오케이. 자, 그래서 리을번 틀렸어요. 리을번 틀렸다. 그 다음에 미음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맞았고 틀렸고 맞았고 틀렸고, 그 다음 미음번 볼게요. 사용된 유가증권류, 기프트카드 등에 대해서 보험 취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등기로 취급할 수는 없으나, 그쵸, 물품 등기로는 접수가 가능하죠.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고 많이 우리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미음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어요. 자,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요. 자, 국제 우편 요금의 감액 제도 중에서 자, 환부 불필요 감액을 받기 위한 자, 1회 발송량, 1회 최소 우편물 수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자, 쉬워요. 1번입니다. 1번. 왜냐? 서적 우편물 자체가 안 돼. 별납은 2,000통인데 맞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 환부 불필요 감액과 관련해서는 자, 정기 간행물하고 서적은 자, 환부 불필요 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환부 불필요 감액 대상은 기본적으로 다량 우편물하고 그다음에 상품 광고 우편물 있죠. 자, 요 두 가지가 환부 불필요 감액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에서 이젠 별납일 때 하고 후납일 때 하고 이젠 최소 우편량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별납일 때는 2,000통 기준, 그 다음에 후납일 때는 1,000통 기준.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 1번은 서적이기 때문에 환부 불필요 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쉽게 가주시면 되겠고, 자, 다량이고 상품이니까 2번, 3번, 4번은 다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 봐야 돼요? 후납인지 별납인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후납은 1,000통, 별납은 2,000통, 후납은 1,000통. 다 맞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우편물의 지연 배달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및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번 볼게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등기의 경우에는 지연 배달에 대한 그 손해배상을 아예 하질 않아요. 자, 지연 배달이잖아요, 지금. 지연 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은 아예 없습니다. 아시겠죠? 준등기는 뭐 손실이나 분실이었을 때 가능한 거죠. 5만원 가능한데, 자,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 등기 통상일 때는 여러분, 자, D 플러스 5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과 등기 취급 수수료를 자, 하게 됩니다. 예, 맞아요. 맞습니다. 자, 등기 통상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자, 지연 배달이 아닌 손실 분실일 때는, 자, 등기 통상에서 손실이나 분실일 때는 10만원이죠, 10만원. 근데 지연 배달일 때는 이제 우편요금하고 등기 취급 수수료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답 2번 되겠네요, 2번.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등기 소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등기 소포 같은 경우에는 D 플러스 8일이 되는데, 자, 여기서, 8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3일인데요, 3일인데, 여기서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이게 들어가야 돼요. 등기 취급 수수료가. 이거는 등기 취급 수수료가 빠져가지고 틀렸어요. 3번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1길 특급은, 자, 이거 잘 정확히 들어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틀렸어요. 여기가. 그쵸? D 플러스 3일부터 지연 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이 적용이 됩니다. D 플러스 3일. 되셨죠? 자, 어디가 왜 틀렸는지를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도, 여기에 대한 표가 있죠. 그 표를 여러분들이 잘 꼼꼼하게 보셨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주셔야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등기. 자, 국내 계약등기 우편물에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볼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편 주소 정보 제공은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서 발송인에게 바뀐 주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출제 포인트는 어디예요? 요거죠. 금액 1,000원 맞습니다. 1,000원.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착불 배달 맞춤형 계약 등기 우편물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맞춤형. 야, 착불 배달 계약 등기 우편물이 있고, 착불 배달 맞춤형 계약 등기 우편물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이게 맞춤형이 없었으면 이거 맞는 선지입니다. 맞는 선지예요. 자, 왜냐하면, 자, 반송 수수료를 맞춤형일 경우에는 반송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아요. 맞춤형일 경우에는 반송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런데 참고로 맞춤형이 아니라 그냥 착불 배달 계약 등기 우편물의 경우에는 반송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맞춤형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정답을 가르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도 맞는 말이고요. 3번도 회신 우편에 대한 설명이 있고, 자, 금액 챙겨 주셔야 되고요. 1,500원. 자, 그 다음에 반송 수수료 사전 납부 우편물 접수 시에 우편요금 반송률에를 이제 적용해서 반송 수수료를 합산해서 자,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으로 여러분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말 수업 시간 문제풀이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10번 이상 얘기한 것 같아요. 10번 이상. 너무 중요하다. 꼭 나올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거 모의고사도 출제한 바 있고요. 자, 정답은 몇 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2번으로 가야 되죠. 2번. 자, 어떻게 외우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단은, 자, 무거운 것부터 먼저 적재를 해야죠. 무거운 것부터 먼저 써야죠. 그래서 통상보다는 소포를, 그래서 소통. 그 다음에, 자, 소통,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내려야 되는 거. 제일 빨리 내려야 되는 게 뭡니까? 중개우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우편물이 제일 늦게 타야 돼요. 우리 여러 명이서 이제 자가용 탈 때랑 똑같아. 무거운 사람이 먼저 타고, 그 다음에, 좀 늦게 내린 사람이 안쪽에 타야 되잖아요. 빨리 내린 사람이 나중에 타야 되고. 그쵸? 자, 그래서 중개우편물이면 끝으로 가야 돼요. 이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통 중 소통 중 이렇게 외우고 어떻게 외우자고 했습니까? 소통 중 1등 1등 이렇게 외우자고 했죠. 1등 1등. 자, 당연히 일반 우편물보다 등기 우편물이 먼저 나가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반 소포, 그다음에 등기 소포. 일반 통상, 등기 통상, 그 다음에 중개 우편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통 중 1등 1등. 그러니까 소통 중만 외웠어도 맞히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죠? 소통 중만 외웠어도 맞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거 꼭 외워주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1번 가도록 할게요. 11번. 자, 우편물의 기계 구분하고 수구분. 우편물을 분류하는 경우. 자, 기계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편번호 앞쪽에 우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소와 우편번호 그 주위에 다른 문자가 표시되는 경우에는 기계 구분이 불가능하게 되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쉬워요. 쉬워요. 자, 그리고, 자, 주소와 우편번호를 적정한 위치에 선명하게 인쇄한 경우. 당연히 이때는 기계 구분이 가능하죠. 자, 기계 구분이 안 되는 경우로, 위치가 부적정하거나, 위치가 정정하지 않거나, 선명함이 낮다, 선명도가 낮은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봉함된 상태이고, 자, 봉함이 안 되었거나, 그 다음에 내용물의 글씨가 봉투에 비치는 경우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봉함했고 비치지도 않아. 그럼 당연히 되는 거죠. 그리고 봉투의 색상이 자, 짙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흰색이래요. 그럼 괜찮죠. 그리고 표면이 균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균일하지 않은 경우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균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문제 낼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빼고는 다 문제 낼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쉽게 여러분들이 푸셨어야 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송용기 개봉 작업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계인수가 끝난 우편물은 등기 우편 이길 특급 순으로, 틀렸죠. 틀렸습니다. 왜? 먼저 나가야 될 걸 먼저 개봉해야지. 이거 순서 바뀌었잖아. 이길 특급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등기 우편을 했어야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인계인수가 끝나면 개봉하는 것도 먼저 나갈 걸 먼저 해야죠. 아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다 맞는 말입니다. 부가치급 우편물이 담은 운송용기를 개봉할 때는 책임자나 아니면 책임자가 지정한 사람이 꼭 참관을 해줘야 되고요. 3번 보겠습니다. 부가치급 우편물을 담은 운송용기를 개봉할 때 담당자는 송달증에 기록 명세하고 등록번호 통수를 꼭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개봉이 끝났어요. 그럼 운송용기는 자, 지침에 따라서 처리하고요. 우편 자료는 뒤집어서 남은 우편물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보기에서 등기치급 우편물의 정당 수령인을 모두 골라라.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기억본 보겠습니다.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에서 만난 동거인에게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 동거인 안에 누구도 들어간다? 직장 근무자, 같은 직장 근무자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억본, 디귿본은 같은 얘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대리 수령인으로 지정되어서 우편관세에 등록된 사람. 예, 맞아요. 대리 수령인도 가능하죠. 자, 제가 동그라미 친 포인트 잘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을 1번. 자, 수취인과 같은 집배구에 있고, 그렇죠, 여러분. 수취인과 같은 집배구에 있고, 자, 배달 동의를 받은 무인 우편물 보관. 이 무인 우편물 보관하면 누가 관리하고 누구 거예요? 누가 쓰는 거예요? 수취인이 쓰는 거야? 발송인이 쓰는 거야? 당연히 수취인이 쓰는 거지. 그쵸?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수취인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취인 발송인 항상 여러분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 바꿔서 출제하는 게 아주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것도 이제 좋은 문제죠. 좋은 문제입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편물의 접수와 배달. 포인트 뭘로 잡아야 돼? 접수와 배달로 잡으세요. 접수와 배달. 자, 접수와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우리 그런 국제우체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통상국이라고 얘기해요. 통상국. 그 다음에 국제우편물을 직접 발송하고 또 그냥 최초로 수취하는 발송과 받는, 즉 수취하는 발송과 수취 업무를 하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환국이라고 얘기해요. 교환국.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관세차. 여기서는 키워드 뭘로 잡아야 돼? 세관 공무원. 자, 세관 공무원이 주재해서 수취류에 대한 세관 검사를 실시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통관국이라고 해요. 통관국.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자, 국제우체국은 먼저 국제우편물류센터가 있고, 국제우편물류센터예요. 센터.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부산 국제우체국이에요. 부산 국제우체국.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천 해상. 자, 인천 해상 교환우체국이 있죠. 자, 이번에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명칭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류로는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통상국, 그 다음에 교환, 이 순서대로 쓰면 통관,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러분, 자,
국제우편물 요 두 개는요. 요 두 개는 자, 요 세 가지를 다 해요. 요 세 가지를 다 해. 그런데 인천해상교환우체국은 통상국의 역할은 하지 않아요. 통상국의 업무는 하지 않고 교환과 통관의 업무만 하게 되는 게 인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지금 출제 포인트로 낸 거예요, 사실. 자, 1번은 여기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X고 바로. 이게 국제우편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X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천해상교환국은 지금 여기 세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잖아. 통상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X가 되는 거고요. 자, 되셨죠? 세 가지 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다 모두를 취급하는 건 답은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그쵸? 요거 아니면 요건데, 3번이 이제 함정인데, 부산 국제우편물류센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부산 우편물류센터가 아니라, 국제우편물류센터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헷갈리려고 만든 거예요. 부산 국제우체국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명칭이 틀렸습니다. 부산 국제우체국이라고 이렇게 해줘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맞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4번밖에 없는 거예요. 4번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싹 정리를 잘 깔끔하게 해 두시길 바라겠고, 통상이 뭔지, 교환이 뭔지, 통관이 뭔지, 이걸 통해서 잘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외우기 힘드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는 거예요. 통상은 접수와 배달, 그 다음에 교환은, 자, 발송과 수취, 그 다음에 통관에서는 세관, 세관이 꼭 들어야 돼. 세관 공모를 잡든, 세관 검사를 잡든. 아시겠죠? 세관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은 통상에 빠진다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인쇄물, 국제우편물의 인쇄물로 안 되는 거, 가능한 거, 안 되는 거,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15번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15번. 자, 기업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제가, 자, 여러분. 자, 서적하고 정기간행물은 당연히 되겠죠, 여러분. 인쇄물이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서정, 그 다음에 홍보용 팸플렛도 인쇄물이잖아요. 인쇄하는 거잖아. 그래서 홍보용 팸플렛, 그래서 서정홍, 그 다음에, 자, 정기간행물하고 뭐 잡지하고 다를 게 없죠? 잡지, 그 다음에 또 상품 광고, 또 역시나, 인쇄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달력도 인쇄하는 거잖아요. 달력.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사진. 그 다음에 자 명함. 근데 그쵸? 사진 명함. 사진 명함. 그 다음에 도면 되겠죠. 도면 사명도. 요건 안 나왔는데 어쨌든 자, 요런 거는 가능한 거예요. 가능. 자, 인쇄물로 되는 거. 접수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접수가 불가능한 거. 자, 접수가 불가능한 거 뭐가 있냐면, CD. 누가 봐도 여러분, CD는 그 인쇄물이 아니잖아요. 그쵸? CD. 그래서 CD의 C. 그 다음에 비디오 테이프. 이것도 마찬가지고. CD나 비디오 테이프나. 그쵸? 그 다음에 OCR 카드. 우리가 이제 보통 시험 때 쓰는 그 OCR 카드. OCR, O. 그 다음에, 포장 박스. 포장 박스도 인쇄물이 아니죠? 그 다음에 봉함된, 그 다음에 봉인된 서류, 포봉,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CBO 포봉,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 인쇄물, 서적, 전기 간행물, CD 비디오 테이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포장박스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홍보용 팸플릿, 잡지, 상업 광고물, 달력. 이게 총 몇 개입니까? 네, 총 6개가 되는 거예요. 총 6개.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시험에 나왔으니까 앞글자 따서 이거 사진, 명함, 도면까지 같이 좀 챙겨서, 자,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자, 서적, 전기 간행물, 홍보용 팸플렛, 잡지, 자, 상품 광고물이죠. 상품 광고물, 달력, 사진, 명함, 도면, 그 다음에 CD, 비디오 테이프, OCR, 포장박스, 그 다음에, 자, 봉인한 서류. 자,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봉인한 서류. 봉인을 했기 때문에,
인쇄물로 보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글자 따서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6번 갈게요. 16번. 자, 16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내용품 검사를 위해서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봉해야 된다. 맞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우편물 내부 또는 외부에 상품 속장을 첨부할 수 있어야 되네. 맞아요. 그 다음에 내용품 가격이 300SDR 기준으로 이하면 CN22. 그 다음에 이상이면, 자, 300SDR 이상이면 이상. 그 랩하듯이 라임으로 외우라고 그랬죠. 자, 이하면 2, 그 다음에 이상이면 23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 우편물에 속하며 여기까지 맞았는데 과학기술 여기 틀렸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여기가 틀렸어요, 여러분. 자, 요런 우편물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로서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K파킷에 대한 설명입니다. K파킷이 이렇고요. K파킷이 이렇고 국제통상 우편물, 그러니까 소형포장물 같은 경우에는 만국우편연합의 규정에 따라 혹은 만국우편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니라 만국우편연합이라고요. 만국우편연합 규정에 따라. 자, 이렇게 해주셔야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그러니까 4번이 틀렸네요. 그쵸?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넘어갑니다. 17번도 뭡니까? 또 개수 고르는 문제. 개수 고르는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문제 유형으로만 보면. 그쵸?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한 개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까다롭다고 좀 잘 외워두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성명하고 주소하고 우편 번호는 발송인이든, 수취인이든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전 통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 그러면 요거, 지금 필수만 찾는 거잖아. 필수만. 자, 그러면 요거하고, 어디 있어요? 요거는 필수예요. 그쵸? 필수. 자, 뭐 보고? 성명, 상세, 주소, 우편 번호는, 자, 그게 발송인이든 수취인이든 필요한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화번호 한번 볼까요? 전화번호. 자, 여러분. 전화번호의 경우에는 발송인에게는 전화 걸 일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화 걸 일이 발송인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그래서 발송인의 전화번호는 꼭 있어야 되지만,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지만, 수취인의 전화번호 있죠. 수취인의 전화번호는 여러분, 선택사항이에요, 이거는. 필수가 아니에요, 선택.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메일 있죠, 이메일. 이메일은 여러분, 자, 발송인이든 수취인이든, 전화를 먼저 하면 되는 거니까, 이메일도 필수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품이랑 내용품 유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용품의 이름이라든가, 어쨌든 이 수포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HS 코드라든가, 중량이라든가, 개수, 가격, 생산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다 필수야. 그러면 선택은 딱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딱 세 가지. 예, 어떻게 외우시면 돼요? 전화번호하고 이메일인데, 전화번호는 누구 것만? 수취인 것만 필수? 발송인 것은, 죄송합니다. 수취인 것만, 전화번호는 수취인 것만 선택, 발송인의 전화번호는 필수. 그러니까 선택을 외우면 수취인 전화번호, 발송인 이메일, 수취인 이메일. 이메일은 다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 필수를 외워야 되겠습니까? 선택을 외워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선택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세 개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세 개를. 아시겠죠? 요 세 개를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적은 걸 외워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 그리고 또 외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내용품과 관련된 거는 다 필수입니다. 내용품과 관련, 근데 발송인과 수취인과 관련한 것은 필수와 선택이 나뉘지만 내용품과 관련한 건 다
필수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답은 총 몇 개입니까? 10개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10개. 자,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나름 계산 문제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근데 거의 계산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쵸?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자, 보험 지급 수수료에 대한 계산이에요. 그쵸? 보험 지급 수수료 계산인데, 자, 여기서 뭐만 보면 돼요, 여러분. 요거 기준으로 하잖아요. 요거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12만 원을 보면 돼요. 그럼 12만 원은 최초 11만 4천, 요것도, 자, 11만 4,3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11만 4,300원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일단 요거는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3번일 텐데, 그리고, 자, 그러니까 12만 원이니까 11만 4,300원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가할 때마다 얼마를 더 가산합니까? 그쵸? 550원을 더 가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이제 더 추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2만 8,600원이 되진 않았잖아. 이걸 또 넘어가면 또, 만약 이렇게 이걸 넘어갔을 경우에는 1,100원이 가산됐겠지. 그쵸? 근데, 이걸 넘지 않았으니까, 이 금액이 이걸 넘지 않았으니까 555원만 가산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114300. 자, 이런 숫자 잘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숫자를 잘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손해배상 금액 보겠습니다. 자, 기억번. 자, 기억번. 자, 볼게요. 손해배상 금액.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요거예요, 여러분. 일부훼손. 자, 일부훼손. 분실이 아니에요. 분실이 아니라 일부훼손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래요, 여러분? 보통 소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중량 10kg. 그 다음에 물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일단, 소포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외우지. 통상, 특히 서류. 통상, 서류는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 소포는요, 7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소포는 7만원에서 시작한다. 그럼 정답은 소포니까, 자, 7만원이죠. 그러니까, 자,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 1kg당, 자, 1kg당, 이제 kg당의 그 금액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1kg당 얼마입니까? 7,870원이 되는, 7,870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산하기 쉬우라고, 자, 몇 킬로그램이었어요? 10kg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공 하나만 더 붙이면 되잖아요. 자, 그쵸? 자, 공 하나만 더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실손해액을 이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국제우편의 요금감액제도와 관련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국제특급 요금감액은, 자, 이거 세 가지로 나누죠, 여러분. 자, 계약하고, 수시하고, 일괄하고 나눕니다. 그 다음에 2번 넘어가겠습니다. 맞는 얘기죠. 자, 2번. 특별감액의 장기 이용 고객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자, 3%의 요금감액률을 적용한다. 라고 했는데, 자, 틀렸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장기 이용과 관련해서는, 자,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자, 1년에 600 이상인 경우에는 1%포인트. 자, 그 다음에 3년간 이용했는데 그게 1억이야? 그럴 경우에 2%포인트. 아시겠죠? 그러니까 3%의 요금감액률 자체가 없어요. 이게 없어. 아시겠죠? 자,
요 경우 아니면 요 경우예요. 그쵸? 요 경우 아니면 요 경우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계약 같은 경우, 계약 특허 같은 경우는 18% 이상의 감액률은, 자, 여러분,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 후 적용한다. 예, 맞죠? 자, 일단, 몇 퍼센트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4%부터 시작했죠? 자, 계약의 경우에는, 자, 4%에서 시작해서 18%까지. 자, 정해져 있고, 18% 이상은 따로, 정하는 거죠. 자, 이게 50만원, 50에서 150만원. 자, 이게 2억을 초과하는 경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시는, 계약보다 자주 금액이 좀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식은 한 단계 밑에만 한 단계 밑에 여기서 더 추가되는 거예요. 계약에서. 똑같은데. 자, 그래서 이거는 3%에서 출발해요. 자, 그리고 3% 시작하는 금액이 여러분 얼마입니까? 30만원에서 50만원이 3%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는 4%.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자, 수시 나왔으니까 같이 좀 챙겨두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 발송비용 절감 요금 금액은 EMS, 또 EMS 프리미엄, K파켓, 소형 포장물, 한중 해상 우편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 맞고요.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나 문제풀이 때 강조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문제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 엎어진 물이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잘 시험 보신 분들은 잘 챙겨두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향으로 출제가 되는구나를 파악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음 또 좋은 기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